미국 텍사스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소식. 그런데 그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은 단 한 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55조 원이 들어가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그런데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완전히 무시된 채였습니다. 워싱턴에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직후에 나온 이 발표.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텍사스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추가 보조금. 한국 돈으로 3,500억 원을 교육 예산에서 깎아서라도 삼성을 붙잡겠다는 절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글로벌 경제 전쟁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기업과 강대국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발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 이준호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37층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팀 상무. 45세의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18년간 삼성의 해외 진출 전략을 도맡아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전 세계 삼성법인들의 실시간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까지. 그가 관리하는 해외 투자 규모만 연간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준호 상무님,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요. 이준호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100배 인상이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텍사스 법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운영을 위해 파견 예정인 한국 기술자가 3,000명. 한 명당 10만 달러면 총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삼성에서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퍼드 MBA 출신의 실리콘밸리 근무 경험 5년. 미국 정재계 인맥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런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님, 화상회의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텍사스 법인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현지 법인장 최민수 전무와 텍사스 투자청 담당자들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수 전무. 심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력 파견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최 전무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내고도 기술자를 보내야 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어제까지 1,000달러였던 걸 갑자기 100배로 올린다. 이건 계약 파기나 다름없습니다. 텍사스 투자청 관계자가 화면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준호 상무님, 저희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정책이니까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약속했던 각종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세제 혜택,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정작 핵심인 인력 문제에서 발목을 잡는다고요?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맞다는 걸 아시면서 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죠? 이준호는 18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일방적인 변화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며 그는 지난 18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던 자신. 유럽 법인 설립,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구축, 인도 R&D 센터 개설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해외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텍사스 프로젝트는 그의 최대 역작이었습니다.
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완공되면 미국 내 삼성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평택 사업단에 연락해봐요. 평택 사업단이요? 네. 김태형 총괄한테 현재 진행 상황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이준호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텍사스와 평택. 둘 다 55조 원이 투입되는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택이 훨씬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평택 사업단 김태형 총괄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태형 총괄, 평택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부지 조성 90% 완료, 핵심 장비 반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태형은 이준호보다 3살 어렸지만 국내 사업에서만큼은 그보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인력 수급은 어떻고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삼성 평택 근무를 희망하는 엔지니어가 작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이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나요? 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안정성이에요. 해외 파견에 따른 리스크 없이 최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김태형의 말에 이준호는 뭔가 새로운 관점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생산 효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텍사스와 비교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평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도 없고 핵심 기술진들이 모두 국내에 있으니까 협업도 훨씬 원활하죠. 무엇보다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수십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H-1B 비자 인상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의 메일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헝가리 투자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럽 투자를 환영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럽 진출은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던 사안이었지만 미국 프로젝트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준호는 H-1B 비자 폭탄이 터진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주일 후 삼성이 발표할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18년간 글로벌 전략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발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 이준호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37층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팀 상무. 45세의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18년간 삼성의 해외 진출 전략을 도맡아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전 세계 삼성법인들의 실시간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까지. 그가 관리하는 해외 투자 규모만 연간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준호 상무님,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요. 이준호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100배 인상이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텍사스 법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 운영을 위해 파견 예정인 한국 기술자가 3,000명. 한 명당 10만 달러면 총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삼성에서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퍼드 MBA 출신의 실리콘밸리 근무 경험 5년. 미국 정재계 인맥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런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님, 화상회에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텍사스 법인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현지 법인장 최민수 전무와 텍사스 투자청 담당자들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수 전무.
심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력 파견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최 전무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내고도 기술자를 보내야 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어제까지 1000달러였던 걸 갑자기 100배로 올린다. 이건 계약 파기나 다름없습니다. 텍사스 투자청 관계자가 화면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준호 상무님, 저희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정책이니까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약속했던 각종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세제 혜택,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정작 핵심인 인력 문제에서 발목을 잡는다고요?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맞다는 걸 아시면서 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죠? 이준호는 18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일방적인 변화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며 그는 지난 18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던 자신. 유럽 법인 설립,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구축, 인도 R&D 센터 개설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해외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텍사스 프로젝트는 그의 최대 역작이었습니다. 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완공되면 미국 내 삼성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평택 사업단에 연락해봐요. 평택 사업단이요? 네. 김태영 총괄한테 현재 진행 상황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이준호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텍사스와 평택. 둘 다 55조 원이 투입되는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택이 훨씬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평택 사업단 김태영 총괄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태영 총괄, 평택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부지 조성 90% 완료, 핵심 장비 반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태영은 이준호보다 3살 어렸지만 국내 사업에서만큼은 그보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인력 수급은 어떻고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삼성 평택 근무를 희망하는 엔지니어가 작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이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나요? 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안정성이에요. 해외 파견에 따른 리스크 없이 최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김태영의 말에 이준호는 뭔가 새로운 관점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생산 효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텍사스와 비교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평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영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도 없고 핵심 기술진들이 모두 국내에 있으니까 협업도 훨씬 원활하죠. 무엇보다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수십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H-1B 비자 인상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의 메일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신자는 헝가리 투자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럽 투자를 환영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럽 진출은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던 사안이었지만 미국 프로젝트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준호는 H-1B 비자 폭탄이 터진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주일 후 삼성이 발표할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18년간 글로벌 전략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톰슨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화상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애들에게 확실하게 미국의 위상을 보여줄 날이었습니다. 삼성 측과 연결됐습니다. 직원이 알려주자 톰슨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제와 같은 이준호 상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톰슨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톰슨은 일부러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의 태도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톰슨은 한국 쪽에서 먼저 사과하거나 해명을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H-1B 비자 문제는 연방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원한다면 우리가 추가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톰슨은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핵심 기술 이전 범위를 확대해 주세요. 둘째, 미국 내 고용 비율을 10%까지 늘려주시고요. 셋째, 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10%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톰슨은 이준호의 당황스런 표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안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톰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군요. 이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몇 가지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준호가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택 클러스터 현황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에서 시간 내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택이 어디죠? 톰슨은 한국 지명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톰슨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차피 텍사스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투자 규모는 55조 원입니다. 55조요? 톰슨이 조금 놀랐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규모였거든요. 네. 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은 훨씬 높습니다. 이준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인력 수급부터 보시죠. 텍사스는 핵심 기술자를 한국에서 파견해야 하지만 평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바로 투입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서 미국 근무를 원했는데 지금 보니 평택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설비의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요. 톰슨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을 동경하지 않는다고. 언어 소통 문제도 없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인력들이죠. 이준호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비자 수수료가 100배 오른다거나 하는 일이 없죠. 톰슨은 뜨끔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 규모는 어떻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나요? 톰슨이 반격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준호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매출 구조를 보시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중국이 %, 유럽이 %, 아시아 기타 지역이 %, 국내가 %입니다. 톰슨은 당황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다는 걸 몰랐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성장률입니다. 이준호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매년 %씩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에 그치고 있어요. 그건 톰슨이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헝가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준호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법인 3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그리고 고속철도 물류라인까지 신설해주겠다고 하네요. 헝가리요? 톰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헝가리가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래요? 유럽연합 회원국이죠.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일이 없어요. 이준호의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통해 유럽 전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억인구의 거대한 시장이죠. 톰슨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술력은 어떻죠? 미국의 첨단 기술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자립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자립도 10%. 나머지 퍼센트도 년 내에 자립 가능합니다. 92%요? 톰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난 10년간 연구개발에 매년 10조 원씩 투자했거든요. 그 결과입니다. 이준호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시스템 반도체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톰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AI 기반 완전 무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켰어요. 무인 시스템이요? 네. 10년까지 모든 주요 공정의 10%를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톰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결국 미래 제조업은 기술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값싼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준호의 마지막 말이 톰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텍사스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톰슨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니.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톰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톰슨은 자신의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톰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충격적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뒤척여요? 부인이 깨서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야. 한국이 뭔가 다른 것 같아. 갑자기 한국이 왜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 톰슨은 지난 48년간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톰슨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사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장님? 한국의 진짜 실력 말이에요. 경제 규모, 기술력, 이런 거 말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들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제 분석팀장이 나섰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로요. 2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톰슨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5,000달러입니다. 35,000달러.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술 분야별 순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분석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조선업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톰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럼 한국이 정말 기술 강국이라는 건가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톰슨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청장님, 더 충격적인 건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영향력입니다. 분석팀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회사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요? 삼성만 해도 미국 내 고용 창출이 3만 명, 경제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톰슨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미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텍사스만 해도 GDP에서 3% 감소, 고용에서 5만 명 일자리 사라집니다. 5만 명이요? 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접 고용 3만 명,
간접 고용 2만 명 포함해서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톰슨 청장, 삼성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주지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협상 중입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삼성이 텍사스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진정시키겠습니다. 진정시킬 수 있어요? 내년이 선거인데 5만 명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지사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톰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장님, 다른 주들 상황도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주요? 조지아 주가 더 심각합니다. 분석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어떻게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55억 달러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톰슨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조지아 주지사는 뭐라고 해요? 완전히 공포에 질린 상태래요. 한국 기업들 없으면 주 경제가 무너진다면서요. 톰슨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였던 거였습니다. 청장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일본 언론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사설을 썼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지한다고요? 톰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항상 경쟁 관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현대자동차 사태, 미국 투자 의혹의 찬물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내용이 어떤가요? 미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압박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국의 책무라고 했고요. 톰슨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일본이 한국 편을 들죠? 일본도 똑같은 처지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분석팀장의 설명에 톰슨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미국이 욕먹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런 셈이죠. 오후 4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톰슨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술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압박해봐야 소용없다는 건가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요. 톰슨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라요. 어떻게요? 보통 강대국의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발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톰슨이 낮에 본 이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마치 우리와 대등한 상대인 것처럼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정말로 대등하다는 거예요. 톰슨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말만 듣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원칙과 자존심을 가진 나라더라고요. 그날 저녁 톰슨은 다시 부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어떻게요? 기술도 경제력도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톰슨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압박받아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톰슨은 처음으로 한국을 진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톰슨은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상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지 사흘 후 톰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주지사의 압박은 계속되고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 떠날 수도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합니다.
톰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장들 다 모여주세요. 오전 9시 텍사스 투자청 전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톰슨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그럼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개발국장이 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줘야 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톰슨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추가 보조금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줬는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이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톰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2억 5천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억 5천만 달러요? 부청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3,500억 원입니다. 청장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재무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 예산을 조정해야겠어요. 톰슨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교육 예산을 깎아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톰슨은 절박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우리 주가 한 해 동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에요. 재무국장이 항의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해야 해요.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럼 교육 예산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두가 톰슨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알면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삼성을 붙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이죠. 톰슨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후 2시 삼성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톰슨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이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텍사스주의 최종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톰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이준호가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기존 지원에 더해서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톰슨은 최대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 수수료도 우리 주에서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주정부에서 연방 비자 수수료를 내시겠다고요? 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톰슨은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인프라 추가 구축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전력망 증설, 물류센터 건설까지 모든 걸 우리가 하겠어요. 상당한 제안이시네요. 이준호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실 건가요? 이준호의 질문에 톰슨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주정부 예산을 조정해서요. 구체적으로는요? 교육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톰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교육 예산을 깎아서 저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삼성을 붙잡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이준호가 톰슨의 말을 끊었습니다. 교육 예산을 깎는다는 건 텍사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톰슨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텍사스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톰슨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텍사스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저희도 알고 있어요. 톰슨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절박합니다. 5만 명 일자리 때문이시죠? 그렇습니다. 톰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도 있고요. 네. 저희가 떠나면 주지사님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준호는 모든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톰슨은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새로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저희가 텍사스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건 어떨까요? 절반으로요?
네. 2만 5천 명 고용으로 줄이고 투자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톰스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평택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조금은 받지 않겠어요. 교육 예산을 건드리게 할 수는 없거든요. 톰스는 감동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해준다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세요. 이준호의 말이 톰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자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톰슨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 문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다른 방법이요? 캐나다나 유럽을 통한 우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톰슨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텍사스 아이들을 배려해준다니. 이런 기업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청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우리가 진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톰슨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톰슨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자기들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런 기업, 이런 나라를 만나기는 처음이에요. 톰슨은 이제 완전히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파트너로 말입니다. 톰슨이 삼성과 합의에 도달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청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H1B 비자 옹호 글을 올렸어요. 톰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같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H1B는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 IT 산업을 번성하게 한 핵심 정책이다라고 했어요. 톰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머스크 본인도 H1B 출신이라는 건가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H1B를 막으려는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자가 바로 H1B의 수혜자였던 거죠. 트럼프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공식 반응은 없어요. 하지만 백악관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 뭐가 있나요? 멜라니아 여사님도 H1B 출신이에요. 대통령 부인도요?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온 후 H1B를 발급받아서 모델로 활동하셨어요. 그럼 트럼프가 막으려는 바로 그 비자로 자신의 부인이 미국에서 성공한 거네요? 맞아요. 정말 모순적이죠. 톰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까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도 거의 다 H1B 출신이에요. 직원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 출신 H1B,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 H1B,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 마이크 크리거는 브라질 출신 H1B예요. 톰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H1B 출신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CEO 상당수가 H1B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실리콘밸리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반발인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H1B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유는 뭔가요? H1B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인력들의 상당수가 H1B 출신이거든요.
톰슨은 이제야 H1B의 진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인도인 엔지니어들 없이는 제대로 된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나요? 작년 H1B 발급을 보면 인도가 70%,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은 1%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직원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나요? 반도체 설계, AI 개발, 게임 개발, 바이오 기술.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때 워싱턴의 지인 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워싱턴이 완전히 혼란이야. 어떻게 혼란인가요? 머스크가 H1B 옹호하고 나서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트럼프가 머스크와 대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야. 머스크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인데 그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잖아. 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요? 아마존 베조스도 페이스북 저커버그도 모두 H1B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톰슨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경제계 전체와 대립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 특히 IT 업계는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 전화를 끊은 후 톰슨은 직원들에게 상황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해보세요.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님,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IT 산업이 미국 GDP의 25%를 차지해요. 그리고 고용 창출의 30%를 담당하고 있고요. 톰슨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럼 이 산업이 반발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청장님, 테슬라 주가가 8% 급락했어요. 8%나요? 네.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립 우려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하락세예요. IT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톰슨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장님, 캐나다에서 발표했어요. 캐나다에서 뭘 발표했나요? H1B 탈락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어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인재들을 캐나다가 환영한다고요. 톰슨은 이것이 미국에게 큰 손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독일도요? 한국 기업들과 한국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미국이 밀어낸 인재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간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결국 미국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날 밤 톰슨은 부인에게 하루 종일의 소식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국이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수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H1B를 막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 H1B로 미국이 강해진 거거든요. 톰슨은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도 대통령 부인도 실리콘밸리 CEO들도 모두 H1B 출신인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게요. 게다가 경제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백악관에서 H1B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어요. 정말요? 네. 비공식이긴 하지만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톰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한국이 이미 다른 길을 찾았잖아요. 평택 투자 확대, 유럽 진출까지. 직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결국 미국이 자충수를 둔 셈이네요. 톰슨은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더 강해졌고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톰슨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청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어요. 경주요?
톰슨은 상황의 아이러니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에 가셔야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구치소에 가뒀던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 땅에 가서 다른 정상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톰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경주라는 도시의 상징성이에요. 직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잖아요. 그 역사적인 땅에서 21세기 무역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분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 때문에 더 신경 쓸 것 같고요. 오후에 워싱턴의 지인 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백악관이 경주 APC 때문에 완전히 비상이야. 어떻게?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 딕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 다른 정상들 앞에서 한국을 계속 압박할 수도 없고. 그렇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받을 테고. 톰슨은 트럼프의 딜레마를 이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진핑이야. 시진핑이 어쨌다고? 중국이 경주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제안을 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 톰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제안? 기술 협력 확대, 대규모 투자,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대비되는 합리적 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대.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소리네. 그런 위험이 있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전화를 끊은 후 톰슨은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경주 APC 관련해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어떤 분석인가요? 한국의 전략 분석인데요. 정말 치밀해요. 직원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경주라는 도시를 선택한 것부터가 전략적이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신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강국이었고 중국과도 대등하게 교류했던 나라예요. 톰슨은 한국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즉,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경주에는 불국사, 석굴암 같은 세계 문화유산도 많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문화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톰슨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정교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처지예요. 트럼프요? 며칠 전까지 한국을 압박하던 사람이 이제 그 한국의 역사적인 도시에서 환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한국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요. 압박했던 대통령이 한국 땅에 온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톰슨은 트럼프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구체적인 경주 APC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청장님, 경주 APC 프로그램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이 정말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직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날에는 불국사 투어가 있고 둘째 날에는 경주 국립박물관 관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석굴암에서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요. 모든 게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네요. 맞아요. 특히 석굴암에서의 기념 촬영은 상징적 의미가 클 거예요. 톰슨은 한국의 전략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석굴암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 한미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간 상황이죠.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다른 APC 참가국들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인가요? 모두들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대요.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당당한 외교라고 평가했고 호주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톰슨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일본 반응이에요. 일본은 뭐라고 해요? 한국이 보여준 자주 외교의 모범을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고요? 네.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도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톰스는 한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톰스는 경주 APC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한국을 압박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그 한국의 천년 고도에 가서 굽실거려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하지만 톰스는 이것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1급 체제가 끝나가고 있어.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오고 있고,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톰슨, 백악관이 경주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낼 거래. 어떤 신호요? H-1B 정책 재검토를 암시할 가능성이 높아. 정말요? 머스크 압박이 워낙 심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야. 톰슨은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왜요? 한국이 이미 다른 길을 찾았잖아. 평택 투자 확대, 유럽 진출, 중국과의 협력까지. 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경주 APC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요? 미국 1급 체제의 종료와 다급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말이야. 톰스는 경주 APC의 결과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그 역사적인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경주 APC 끝난 지 일주일 후, 톰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청장님,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발표요? H-1B 비자 수수료를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했어요. 톰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로 다시 내리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발표했어요. 특별 지원책이요? 기술 협력 확대,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톰스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나요? 네. 경주에서 돌아온 후 첫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어요. 오후에는 삼성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톰스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이준호 상무님, 안녕하세요. 화면에 나타난 이준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H-1B 정책 변경 말씀이시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준호의 말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톰슨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나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요. 이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굽히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톰슨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텍사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속대로 절반 규모로 진행하겠어요. 25,000명 고용, 27조 원 투자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의 조건도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정말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이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로요. 톰슨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톰슨은 직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해요. 어떻게 다르게요? 그들을 진짜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우리가 베풀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요. 직원들도 지난 2달간의 일들을 겪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의 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정말 극적인 변화야. 어떤 변화요?
백악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한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니까. 톰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달 전과는 정반대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지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완전히 이긴 거죠? 이겼다기보다는 한국이 우리에게 진짜 파트너십이 뭔지 가르쳐 준 것 같아. 딕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야. 다른 나라들요? 일본, 독일, 심지어 인도까지.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고 있어. 어떤 방식을요?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 말이야. 톰스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텍사스 지역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 효과, 텍사스 경제의 새로운 활력. 기사는 삼성의 투자가 텍사스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다뤘습니다. 2만 5천 명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기술 도입으로 텍사스의 기술 허브 도약.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톰스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현대차에서 연락 왔어요. 현대차요? 텍사스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삼성과의 협력이 성공적이어서 다른 한국 기업들도 텍사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톰스는 기뻤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를 제대로 대우했더니 다른 기업들도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LG도 비슷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고 해요. 톰스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이 훨씬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해 말, 톰스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택 삼성 클러스터를 직접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평택의 거대한 건설 현장을 본 톰스는 감탄했습니다. 텍사스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에요. 안내를 맡은 김태영 총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텍사스 공장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글로벌 네트워크요? 네. 평택에서는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텍사스에서는 미국 시장을 담당하는 식으로요. 톰스는 이제야 삼성의 진짜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였습니다. 혹시 텍사스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톰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과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김 총괄의 말에 톰슨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귀국길에 톰슨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그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술력도, 조직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정신력도 훌륭했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온 톰슨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그리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뭔지요. 한국 때문에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적대하지 않는 방법을,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력하는 방법을요. 1년 후 톰슨은 텍사스주 최우수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이끈 공로가 수상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공로자는 저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가르쳐준 한국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존심과 원칙,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텍사스는 모든 파트너들을 대등하게 대우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톰슨은 이준호 상무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무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톰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등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관계 말입니다.